또 열린혁신이 우리나라 정부 혁신의 화두인 것처럼 많이 비춰졌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내용으로 만날 수 있는 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제를 해주신 최문현 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5분에서 10분 이내로 해주시고 토론에 앞서서 토론자명 말씀하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반행정 38기 소재섭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서 우리 최문현 원의원님께서 해주신 발제 잘 들었습니다. 제 토론을 시작하기 앞서 이번 행사를 준비하느라고 우리 장차영 사무국장님 너무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학술제에 제가 토론자로 함께하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토론을 하고자 하는 주제는 주민 참여를 통한 지방행정혁신의 사례를 몇 가지 들어보고 그 속에서 주민의 참여가 혁신의 핵심이다, 참여가 혁신이다라고 하는 주제로 토론을 해보고자 합니다. 앞서 발제에서도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촛불혁명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나라냐로 시작했던 촛불이 촛불은 보다 민주적이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것을 저는 요구했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되어 있는 그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 대개혁을 할 것을 저는 우리 국민들이 명령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촛불혁명을 통해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그 정부 혁신의 과제는 저는 바로 여기 적폐 청산과 사회 대개혁에 있다. 이거를 실현하는 데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혁신이 필요한 이유는 앞서 발제에도 나왔듯이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이 곤두박질 치고 있죠. 그런 현실을 놓고 보더라도 정부 혁신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요. 참여가 왜 중요하냐? 참여가 중요한 이유는 저는 참여를 통해서만이 혁신을 이룰 수 있고, 또 혁신이 전제된 참여만이 국민의 참여, 주민의 참여를 더욱 확대하고 활성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대 정부가 발제문에도 있었듯이 역대 정부가 혁신을 다 부르짖었지만 실패한 이유는 저는 실패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지금 현재 삶이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했다라고 저는 전제하는데, 실패한 이유는 그들만의 혁신으로 그쳤다, 구호로 그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참여가 전제되지 않은 혁신을 부르짖었기 때문에 저는 실패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촛불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국민이 위임해준 권력을 특정 몇몇 세력이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방향으로 국정농단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초를 들고 광장으로 나왔었죠. 저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국민들이 광장에서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시키는 모습으로 우리 사회를 새롭게 만들어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의한 권력을 끌어내렸고, 또 새로운 사회를 향한 희망과 그 밑그림을 저는 광장에서 그려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참여의 힘이 얼마나 중요하고 큰지 저는 확인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혁신 방향과 관련돼서 쭉 발제문에도 나와 있는데요. 지방정부의 혁신 방향 또한 정부 혁신의 방향과 맞춰서 우리 광주광역시만 놓고 보더라도요. 그 시민이 주인인 광주를 실현하기 위해서 시정혁신 실행 계획을 발표를 하고 시정혁신의 3대 전략을 수립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행정운영을 전환하겠다. 또 참여와 협력으로 일하는 행정문화를 조성하겠다. 낡은 관행을 혁신해서 공공의 신뢰성을 회복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북구의회에서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주민 참여를 통해서 우리 동네가 바뀌고 있는 몇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소한 사례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변화는 이런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사례들을 주민 참여로 해서 뭔가 바뀌어가고 있는 몇 가지 사례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는
주민참여 예산제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광주 북구에서 전국적으로 처음 시작을 했죠. 2003년도에 시작을 해서 주민참여 예산제를 실행하기 위한, 운영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었고, 그 조례는 향후 이 지방재정법을 개정하게 되는 근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거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민참여예산제, 주민참여예산제의 이름으로 해서 운영이 되어지고 있죠. 예산 편성 등 그 예산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을 해서 재정 운영의 그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방향으로 저는 이제 혁신되어지고 있다. 그동안 그 예산에 대한 편성권, 특히 우리 지역은 특정 정당이 정치 권력을 독점하고 있다 보니까 단체장이 그동안 주도해서 다 예산을 편성을 했었다라고 하면, 물론 아직은 좀 더 확대돼야 되고 규모가 커져야 되겠지만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그래도 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혁신되어지고 있다. 지금 북구는요, 본예산뿐만이 아니라 추경이라든가 결산에까지 그 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하게 이제 저희가 바라봐야 될 것은요, 마을 민주주의입니다. 마을 민주주의. 제 지역구가 용봉동, 일곡동이 제 지역구인데요. 용봉동, 일곡동에서 마을 민주주의를 물론 실험 단계이긴 하지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행정주도, 아까 발제문에도 이렇게 나왔는데, 행정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마을의 현안 문제라든가 지역의 현안 문제를 풀어갔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행정, 단체장의 이런 표현이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 단체장의 입맛대로 밀고 나가는 거죠.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다 보니까 곳곳에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일어나요. 이게 단순히 마찰 수준을 뛰어넘어서 주민들 간의 편가르기가 일어나고, 그게 결국에는 공동체가 파괴되는 그런 사례들을 저희들은 종종 겪게 되고, 그거를 해결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행정력이 소비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역의 현안 문제, 또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이해와 요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마을에서 직접 주민들이 주도해서 주민들이 토론하고 의제를 설정하고 주민총회를 통해서, 마을총회를 통해서 결정하고, 이 결정된 것이 앞서 얘기했던 주민참여 예산제와 이렇게 결부되어져서 실제 정책으로 예산이 또 반영되어질 수 있도록, 또 실제 집행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 일련의 과정이 저는 마을 민주주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통신이나 교통이 발달되어지면서 생활 권역이 넓어지긴 했지만, 저는 최소한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공동체를 이루는 최소 단위는 저는 마을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마을에서의 여러 가지 시도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마을에서도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찾아보시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주민들이 주도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여러 가지 행정의 혁신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주민이 직접 주도하는 사례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 제가 제시를 했는데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몇 가지 그동안 이 참여가 더욱 확대되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그 한계와 그에 따른 정책적 제안을 좀 해본다라고 하면, 저는 앞서 문재인 정부의 혁신 방향을 말씀을 드렸는데, 혁신의 속도가 실제 주민들이 체감하기에, 국민들이 체감하기에 너무 더딘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더 나아가서는 요 며칠 전에 문재인 정부도 그런 발표를 하던데, 권력형 적폐에서 생활적폐를 청산하는 방향으로 더욱더 더 확장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주민 참여를 쭉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행정이 주민 참여를 바라보는 인식이 너무 부정적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실제 현장에서 많이 겪게 됩니다. 주민들이 뭔가 참여하는 것은 행정에 뭔가 뭐라 해야 되죠? 반대자, 또 걸림돌 이렇게 바라보고 도는 거고, 여전히 어떤 그 사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접근하는 게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현안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어떤 절차나 과정상에 주민들의 공청회, 설명회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럴 때 보면 행정의 우호적인 관변단체라든가 우호적인 주민들만 불러서 사업을 해요. 설명회를 해요. 그래놓고 나중에 이제 사업을 밀어붙이다 보면 실제 이 문제와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주민들은 배제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중간에 걸리는 거죠. 반대에 부딪혀서 집행하지 못하면서 그럼으로 인해서 행정력이 낭비되어지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한 예로 보면 우리 일곡동에 보면 청소년 문화의 집을 지금 지으려고 하고 있어요. 다른 동네는 다 짓고 있는데 하다가 중단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옆에 바로 그 담벼락을 하나 두고 있는 그 일곡동 아파트에 주민들한테는 이런 사업을 한다라고 이런 공사를 한다라고 단 한 차례도 얘기하지 않고 그냥 동사무소에 설명회 한다 해가지고 단체들 불러서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간에 걸려서 지금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그런 사례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법적 보완이 저는 필수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9월달에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자치분권 조합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또 자치분권 지방분권 시대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도 좀 더 주민 참여와 재정분권 실현을 위해서 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을 좀 더 보완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또 하나는 그동안 이렇게 주민들의 참여가 보면 정책 과정에서 보면 그 정책 평가 단계에서 행정이 이런 사업을 했는데 평가가 어떻다더라 평가를 하는 단계에 이제 주민들의 참여가 머물러 있었는데 이게 앞서 마을 민주주의 제가 말씀드렸는데 마을 주민 민주주의 확대로 인해서 주민 참여가 의제 설정 단계로까지 확산되는 추세이고 그러기 때문에 주민 참여를 통한 정책 제안이 실제 실행이 되어질 수 있도록 관련 예산 반영이라든가 이런 제도적 뒷받침을 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법률적 근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주민 참여 예산자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법적 내지는 조례에 보면. 그래서 주민들이 좀 일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법적 보완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는 이 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좀 강화하되 책임성을 좀 담보할 수 있도록 주민 소환이라든가 주민투표에 기준을 좀 완화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토론을 마치면서요. 보다 많은 국민들도 주민들의 참여가 확대되어져서 혁신을 좀 가속화하고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면서요. 저 또한도 지방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더욱더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반행정전공 38기 배진영입니다. 저는 그 38대 총무원회 사무장을 하면서 김동호 회장님하고 사무장님하고 이 행사를 진행하는데 좀 도와드리고 있었는데요. 또 결국에 토론까지 참여하게 됐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이제 광주 도시철도공사에 근무하고 있고요. 최근에 그 2호선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또는 논란이 있었지만은 16년간의 그 논란을 끝내고 이제 내년에 6월달에 이제 착공을 들어간다고 합니다. 지금 1호선은 단일 노선이어가지고 구조적 한계가 있는데 제가 2003년도에 4월에 입사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면접에서 면접관이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이 곧 착공할 텐데 노선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16년 전에 저한테 물어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담양이 고향이어서 광주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담양, 장성, 이렇게 화순 이렇게 연결하면 그 광역 쪽으로 좋지 않겠느냐 그 말을 16년 전에 했는데 그 말을 아직까지도 하고 있는 현실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다행히 그 이용섭 시장님께서 이렇게 공론화하는 과정 속에서도 좀 도시철도가 찬성 쪽 편에 서가지고 또 입장을 표명하게 되는 데 있어서 우려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시민단체도 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침묵하는 찬성자와 또는 소수의 반대론자가 대립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저희 공사가 나설 수밖에 없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 논란이 끝나고 2023년에 1단계가 개통을 하고 2단계가 24년 개통, 그리고 효천역까지 2025년에 개통한다고 합니다. 아마 그 노선 옆에 계신 분들은 아파트를 구입하셔서 가치가 올라갈 거로 많이 생각하고 계실 건데, 간혹 저희 회사에도 문의가 옵니다. 자기가 집을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가도 되겠느냐라고 전화가 옵니다. 실제로 그 건설은 도시철도 건설 건물하는 기관에서 하고 저희는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2호선이 개통이 된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저희 도시철도 공사가 운영한다는 운영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희도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위해서 노력은 했지만 그게 저희 몫으로 돌아올지 아니면 서울처럼 민자 회사가 운영을 하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 SOC 사업이라는 것이 토목공사 4대강 사업처럼 이렇게 단순히 자본을 투자해서 권력에서 이익을 따먹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이게 정말 그 광주의 대중교통 체계를 새롭게 만들고 또 편익을 도모하는 교통복지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주제가 소득주도 성장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자료를 보고 참고하시고요. 저도 지금 발제자분이 20분 하기로 했는데 35분 하시고 토론자분이 또 10분 하셔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토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받으려면 저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해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 토론 발표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반행정 전공 38기 최유진입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혁신이 갖고 있는 한계를 통해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말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통해서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일자리 확대 등에 필요한 재원을 최소화하고 대기업 부유층의 증세는 한사코 회피, 기존 예산 절감이나 자연적 세수 증가에만 의존하는 근본적 한계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 격차를 축소하겠다면서 내놓은 직무국제는 사실상 정규직 임금 억제를 겨냥한 것이고 노동시간 단축도 임금 삭제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과 함께 내세운 혁신 성장과 4차 산업혁명, 이러한 단어들이 과연 박근혜 정부 때 창조경제와 어떤 차이가 있겠냐, 그런 의구심까지 들게 하는데요. 특히 민간 부분의 일자리 확대 정책에서 제가 사회적 경제 부분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 사회적 경제 기업이 갖는 기업 가치의 목적성에 비추어 봤을 때 사회적 경제 활성화라는 이러한 복지 확대 차원에서 정부의 일자리 정책 증대는 긍정적이나, 일자리 정책에만 매몰돼서 책임 회피 측면에서 이러한 정책들을 내놓는다는 것은 사실은 어떤 꼼수에 불과하지 않나 하면서 좀 회의성을 느낍니다. 특히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그리고 규제 프리존법 같은 이러한 제도들은 지난 정부에서 굉장히 악용될 수 있는 소지들이 다분한 것인데, 그러한 내용들이 고스란히 그대로 담길 위기에 있습니다. 국가가 책임져서 사회적 경제를 통해서 복지 부담을 줄이고, 그리고 경제 위기에 대한 고통, 이런 대중들의 불만과 아픔들을 안아앉지 못하고 그런 것들을 좀 표면적으로 요식행위로 좀 하려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보육과 요양, 간병, 사회복지, 장애인 활동 지원 등 필수적인 이런 서비스들, 지금도 현재 95%의 민간 기업들이 담당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아까 그 한 목적성에는 부합하지만 사회적 기업에게 또다시 민간에게 이러한 것들이 양질의 서비스가 아닌 저가의, 그리고 저급한 노동시장을 형성하려는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위한 조직 개편, 우리 정부가 갖는 조직 개편이 매우 중요한 지금 시점에 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독일 등의 주요 국가에서는 정부 조직을 분석을 해보면 4차 산업 관련해서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기보다는 각 부처의 기능을 강화하는 측면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기능을 새로운 기술 변화나 이런 것들의 수요에 맞춰서 강화하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고민과 그다음에 제도적인 개선을 한다면은 조직의 실패를 빨리 인정하고 또 조직의 기능을 지속 유지할 수 있는 오히려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조직 개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관 협력인데요. 정부 구조는 권한의 집중, 부처의 이기심 이런 것들이 아닌 권한 위임과 협력의 형태로 바뀌어야 하고 권력의 구조는 권력 분산과 협치로 바뀔 것으로 많이 진전되는 예상이 되는 바입니다. 때문에 공무원은 이때 개발자처럼 정책 영역에서 또 문제 개발자가 되어야 합니다. 문제 해결자가 아닌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바로 민관 협력이 중요한데요. 분산된 권한 이런 것들 민관이 함께 정책을 결정하고 새로운 정부 조직을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문현 원우님께서 말씀했듯이 여기서 정말 시민의 참여가 강조되는데요. 저도 다시 한번 시민의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드리면서 정부 혁신의 한계와 그리고 재원에 대한 토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토론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래는 그 발제자 최문현 원우님께서 마무리 발언 해주시기로 했는데 지금 발제가 길어져서 체력이 고갈되신 것 같아요. 안타깝지만 마무리하겠습니다. 발제자 토론자 모두 앞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우님들 너무 멋지게 잘하셨죠? 수고해 주신 발제자 토론자께 뜨거운 함성과 박수 부탁드립니다. 좀 장시간 달려왔는데요. 잠시 여유를 찾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시 29분인데요. 10분 후 5시 40분부터 다음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다가도 드시고 또 담소도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해드리겠습니다. 38대 총원후의 감사님, 송석 감사님 어디 계신가요? 어디 지금 안 계신가 봐 했는데. 송석 감사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39기 정종구 고모님 오셨습니다. 어디신가요? 어디 계신가요? 네, 우리 선배님 36대 수석 부회장님이신 설정환 부회장님 오셨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예, 반갑습니다. 나가셨어요? 금방 앉아 계셨는데. 네. 또 이후에 오신 분은 39기 부회장님 윤영석 부회장님 어디 계세요? 예,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회문화복지정책전공 발제 및 토론이 진행되겠습니다. 발제자 토론자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발제자 및 토론자 소개하겠습니다. 소개할 때마다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발제자 서은숙 원우입니다. 토론자 오숙희 원우입니다. 토론자 박근우 원우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토론자 오경아 원우입니다. 리액션 아주 좋으신데요. 네. 발제자께서는 발제 준비해 주시고 토론자께서는 토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서원수 원님 발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문화복지정책전공 서운숙입니다. 저는 오늘 북한 이탈 주민 지원 정책에 관한 발제를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이유는 최근 급변하는 남과 북의 정세에 맞게 이 땅에 먼저 온 통일의 씨앗인 북한 이탈 주민에게 관심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방금 말했듯이 이 땅에 먼저 온 통일 씨앗 중에 한 사람으로서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이해를 돕고 좋은 정책을 기획하고자 이 주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한다면 북한 이탈 주민 현황과 지원 정책, 그들이 남한 사회에 대한 이해, 문제 해결 방안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북한 이탈 주민 현황을 보면 2018년 9월 기준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 수는 32,147명이고 여성이 70%로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연령별 입국 현황의 특징을 보시면 경제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20세에서 39세 비율이 50%를 넘는다는 것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과 일반 국민의 경제활동을 비교해보면 경제활동 참여율, 고용률, 실업률에서 북한 이탈 주민이 일반 국민 대비 10% 이상 취약한 구조에 있으며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는 북한 이탈 주민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태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의 평균 재직 기간은 50% 이상이 1년 근속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일반 국민 대비 북한 이탈 주민이 평균 3배 이상 근속 유지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의 취업 직종 현황을 보면 단순 노무직, 기계 조립 및 기능 종사자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구조이고 고용의 질이 낮아 이직, 중도 포기 등의 사례가 발생하는 원인이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용의 질을 높여 근본적 문제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북한 이탈 주민 입국 현황을 보면 여성의 비율이 증가가 최근 두드러집니다. 남한 여성들도 취업에 쉽지 않다는 점에서 북한 이탈 주민의 여성 비율 증가는 취업 개선에 어려움이 있는 구조라 하겠습니다. 문제에 대한 해결인데요. 고용의 질 향상을 위해 교육 정책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연령별로는 20세에서 39세가 성별로는 여성이 주류로 있는 만큼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부모들의 적극적인 교육을 통해 북한 이탈 주민 2세대는 문제없이 정착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북한 이탈 주민들의 학력별 입국자 비율을 보면 북한 이탈 주민들의 학력은 남한의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고등중학교 학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북한의 전문대 이상 학력은 고등중학교 졸업자의 15% 수준임에 비해 북한 이탈 주민의 고학력자 비율이 북한 이탈 주민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편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의 한국에서의 학력을 보면 70% 이상이 학력이 없음으로 나오는데 원인은 생계 유지를 위해 교육을 선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대학교 졸업이 4%인 이유는 따라가기 어려운 교육 수준 때문입니다. 참고로 남북한의 학교제를 비교하면 학교전 교육에서 남한의 어린이집을 북한에서는 타가소라 하고 유치원은 낮은 반과 높은 반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초등교육에서 남한은 초등학교 6년제이지만 북한은 소학교 4년제이고요. 중등교육에서는 남한은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으로 이루어져 있고 북한은 중학교 6년 포함하여 소학교 4년, 유치원 높은 반 11년제 의무교육이고요. 남한은 중등교육에서 중학교 3년과 초등학교 6학년 포함 9년 의무교육제입니다. 고등교육에서는 대학원에서 남한은 석사와 박사로 분리되어 있지만 북한의 경우는 박사로 통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의 취업정보 습득 현황인데요.
북한 이탈 주민의 정부의 많은 지원과 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정보 습득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고요. 북한 이탈 주민 취업에 관한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형식적인 지원이 아닌 보다 현실적인 지원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북한 이탈 주민들이 취업 시 도움 요청 대상을 보면 이웃이 62.3%로 많은 경우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정책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겠습니다. 이후가 북한 이탈 주민의 멘토링 연계는 향후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방향일 수도 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의 지원 정책 변천 과정을 보면 1997년부터 1999년에는 기존의 귀순의 개념을 북한 이탈로 대체하고 자립자활 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었으며 1999년과 2004년에는 교육 지원 연령 범위 확대 등 북한 이탈 주민의 생활 안정 및 정착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2004년부터 2006년에는 정착금의 인센티브제, 임대주택 제거, 정착 운이 제도 등이 도입됐고 2006년부터 2008년에는 이혼 특례 조항신설, 자격인증제도, 취업보호기간이 확대되었습니다. 2009년부터는 해외 장기 체류자 보호 범위 확대와 지역 적응 교육, 청소년 학교 등 지원 공고가 마련되었고요. 2010년부터는 북한 이탈 주민 지원재단, 북한 이탈 주민 예비 학교가 설립됐고 취업 지원 강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2013년부터 2014년에는 북한 이탈 주민 자산 형성 지원과 취업, 교육 등 실태조사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첫째로 국가요금자 및 월남기순자 특별원어법은 62년 4월에, 둘째로 월남기순용사 특별보상법은 79년 1월에, 셋째로 기순북한 동포법은 93년 6월에, 넷째로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은 97년 1월에 개정되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들의 정착 지원 체계를 보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중앙정부에서는 통일부가 북한 이탈 주민 대책협의회를 통해 탈북민 정책 및 협의 및 조정을 하는 것이고, 지자체에서는 지역적응센터와 함께 탈북민 특성과 지역 설정에 따른 거주지 정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에서는 지역 민간단체, 의료기관, 종교단체, 봉사자 등이 북한 이탈 주민 지원재단 및 지역적응센터와 연계하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 지원정책 세부 지원 내용을 보면 사회적응교육과 정착금, 주거, 취업, 사회보장, 교육, 상담으로 나누어 보는데요. 특히 교육 지원 부분의 확대와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육이 필요한 사례는 첫째로 직업훈련 직전과 취업의 미스매치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북한 이탈 여성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입니다. 표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들이 진행하고 있지만 참여 위주 교육으로 자기 주도적 교육을 이끌어내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한 교육 시간이 평일로 편성되어 있어 많은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한사회에 대한 이해인데요. 남한사회에 대한 학력별 임금 격차를 보면 현재 남한사회는 학력별 임금 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임금 격차로 인해 남한사회는 높은 학구열이 있지만 북한 이탈 주민은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문제 해결에 대한 접근에 대한 정보가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둘째로 남한사회에는 높은 학구열이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부모나 자녀의 학구열이 OECD 국가 중에서도 제일 높다고 봅니다. 이는 남한사회가 기본적으로 잘 살아보자는 요구가 매우 강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학력에 따른 임금 격차가 발생한 것은 학구열이 매우 높은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이탈 주민은 이러한 부분을 인지 못하고 있으며 여러 교육이나 정보도 매우 부족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여기 넘어가기 전에 이렇게 북한 이탈 주민들이 남한사회에 대한 이해가 절실한 이유가 또 한 가지 있는데요. 그 이유를 보면 같은 언어를 하고 있지만 그 용어의 뜻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의 개인적인 에피소드인데요. 10,000원이라고 하시면 다 아실까요?
네, 저도 처음에 왔을 때 10,000원이라고 해서 돈인 줄 알았거든요. 네, 돈 10,000원인 줄 알고 저희가 제일 처음 남한에 정착했을 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게 임대주택이에요. 네, 임대주택에 들어가서 저는 10층에 분양받아, 서구에 있는 임대아파트 10층에 분양받았는데 네, 집에 와서 임대주택을 받고 이틀 만에 밖을 나가게 됐어요. 밖을 나가게 됐는데 10층이다 보니 엘리베이터를 탔거든요. 탔는데 마침 이제 이사를 하시는 분이 엘리베이터를 타셨는데 거기 제가 올라타니까 10,000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진짜 주머니도 비었고 아무것도 없어서 10,000원을 낼 형편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10,000원이라고 하니까 그 10,000원을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엄청 망설이고 여기서 내리면 좀 창피하기도 하고 10,000원 때문에 그래서 엄청 망설이다가 그분이 결국에 저보고 좀 내렸다가 다음 거 타시면 안 되냐고 그래. 여기다 하고 언능 내렸었거든요. 그러고 제가 2달 동안 엘리베이터를 안 타고 걸어서 올라가고 걸어서 내려오고 뭐 무거운 짐이 있던 어쩌던 이제 계속 엘리베이터를 안 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언어를 하는데 그 영어가 다른 탓에 엘리베이터도 못 타고 고생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 우선 잘 돼 있어서 그분들한테도 저 같은 사람들한테 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3단계로 나눠 보았습니다. 먼저 북한 이탈 주민은 남한 사회를 이해하고 보다 현실적인 문제에서 해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높은 교육열을 남한 사회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 이탈 주민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서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1단계로는 교육 정책의 변화인데요. 형식적인 지원 위주에서 현실적인 지원으로 변화되었으면 합니다. 북한 이탈 주민의 남한 정착 지원의 교육이 아닌 남한 사람과 동일시되어 살아갈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교육 지원이 필요합니다. 2단계로는 부모 교육의 필요성인데요. 학생 위주의 교육을 넘어서 보다 적극적인 교육 방법으로 부모 교육이 필요한 상태라고 봅니다. 자녀 교육 방법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교육의 필요성도 있습니다. 3단계로는 적극적인 개별 멘토링인데요. 남한 사회에 대한 현실적인 교육 정보를 위해선 남한 이웃의 멘토링이 적극 필요한 상태이고요. 성공한 북한 이탈 주민들과의 멘토링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정착 초기 어려웠던 문제들에 대한 해법 수집도 좋은 방안이라고 보겠습니다. 초기 대응 방안으로서 1단계는 교육 정책의 변화인데요. 목적은 교육 정책의 다변화입니다. 정의는 현 교육 정책의 합당성에 대한 정의이고요. 방안은 남한 사회 구조의 이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고 남한 사회는 잘 살아보자는 기지로 성공에 대한 열망이 강합니다. 이러한 열망은 높은 학구열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육 정보 수집에 대한 장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남한 사회에 대한 이해를 하더라도 초기 정착 시 정보 수집이 쉽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남한 사회 못지않게 북한 이탈 주민도 가지고 있는 성공에 대한 열망을 10분 활용하여 접목함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시간 정보 사용 및 활용 공간 확보도 중요합니다. 결과물은 교육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초기 정착 시 교육정보 부재에 대한 데이터 산출이라고 봅니다. 2단계로는 중기 대응 방안에서 2단계로는 부모 교육의 필요성입니다. 목적은 부모 교육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고요. 프로세스는 자녀 위주 교육에서 부모 교육으로까지 확대 적용 모델을 고려한 것입니다. 방안은 현실적인 부모 교육에 대한 지원이 지속화 및 상설화되는 것이며 부모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 2세까지 안전한 정책이 될 기틀을 마련한 것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의 대부분 연령이 국내에서 출산 가능한 연령임을 감안하여 지원 정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부모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국내 출생이라 하더라도 2세 정착이 어려울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합니다. 결과물은 부모 교육에 대한 대상지 최적 교육 알고리즘을 도출하는 것입니다. 3단계로는 개별 멘토링인데요. 목적은 개별 멘토링에 연결하는 것입니다. 프로세스는 비용 절감 및 현실적인 조언을 위한 멘토링 운영입니다. 방안은 남한 이웃 주민과 연결을 통한 멘토링인데요. 남한 내 환경 및 정보를 쉽게 취득할 수 있지만 남한 내 차별 및 이질감에 대한 고려는 필요한 상황입니다.
둘째로 성공한 북한 이탈주민 연계 멘토링인데요. 동질감을 통해 쉽게 이해 가능하고 초기 어려움을 극복하고 남한 내 차별 및 이질감 극복에 대한 적극적인 멘토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결과물은 개별 멘토링 알고리즘 도출과 구체적인 지원 정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북한 이탈 주민들의 남한에 대한 만족도는 시간이 길수록 임금이 많을수록 더 높다고 나왔습니다. 높은 남한 정착에 대한 만족도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1세대뿐 아니라 2세대까지 만족이 이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북한 이탈 주민과 더불어가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하는데요.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관심과 배려, 그들의 상처에 대한 애증, 하나라는 인식과 통일에 대한 염원, 적극적인 정부의 정책 지원이 필요한 하나가 되어 더불어가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의 차이가 적을 것 같은데 또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니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들었고요.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발제를 맡으신 서은숙 원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이전과 같이 토론은 5분에서 10분 이내로 해주시고 토론에 앞서 토론 단면 말씀하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학술제 첫 번째 토론을 맡은 39기 사회문화복지정책 전공하고 있는 오숙희입니다. 저는 북한 이탈 주민 지원 정책과 통계로 본 우리 사회 부적응에 대한 소거를 발표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방금 들었다시피 발제에서 많은 부분이 또 다루어지고 있고 시간도 많지 않아서 우리 발제자께서 그 목소리에 바퀴를 달려서 막 하신 거 보셨죠? 그래서 저도 그 발제에 대한 부연 설명이나 요점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인 남과 북이 4.27 남북정상회담과 6.12 북미정상회담으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면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많은 대안들이 제시 논의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노력들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지만 국내의 정치적인 또는 환경들로 인해서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한반도는 해방 이후의 이념과 냉전의 시대적 상황과 각 국가의 이해관계 속에서 남북으로 분단이 되고 6.25 전쟁 이후 현재까지도 휴전 상태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죠. 이로 인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고스란히 우리 몫으로 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북한을 이탈하여 남한에서 새로운 틀을 잡고 살아가는 북한 이탈 주민들이 남한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함께 살아가는 일들에 있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들이기에 이들에 대한 현황들이 꾸준히 조사, 연구되고 대안들을 마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금번 학술제의 발제와 토론에서도 이야기되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의 안정적인 남한 사회 정착과 적응을 위한 논의와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는 것과 더불어 본 토론에서도 북한 이탈 주민 지원 정책과 선행 연구에서 나타나는 통계들 중에서 남한 사회 부적응에 대한 요소들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생각을 더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북한 이탈 주민 입국 현황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은 2005년 이후에 매년 2,000명씩 이렇게 증가해 오다가 2012년 이후에는 연간 1,500명대로 감소되고 있습니다. 2017년 말 현재 42,147명으로 그 중에 여성이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북한 이탈 주민 지원 정책과 시대적 변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북한 이탈 주민의 지원 정책은 정부, 지자체, 민간인 상호 협력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통일부를 주축으로 지원 정책을 협의, 조정, 실행하고 있고 거주지 차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적응센터가 북한 이탈 주민의 특성과 지역 실정에 따른 정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민간 차원에서는 지역 민간단체, 의료기관, 종교단체, 자원봉사자 등이 관계기관과 연계하여서 남한사회의 정착과 적응을 돕고 있습니다. 1997년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에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이러한 정책들이 변화되고 그 변화된 내용들을 또 알맞게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8년 현재는 취업지원 정책 강화라는 그 토대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남한 주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서 또 새로운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생존과 관련된 부분들로 안정된 삶을 위한 어떤 지원들이 이루어졌었다면 지금은 북한 이탈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부분으로 변화되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 통합을 이루게 하는 정책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정부와 북한 이탈 주민 지원재단 등 관계기관들이 매년 실태조사와 사회통합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들 연구조사에서 나타난 통계들을 잠깐 살펴보고 특히나 그 중에 남한사회 부적응의 요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통계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북한 이탈 주민 사회통합조사에서 10명 중 7명이 여성이고 연령대로는 40대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수도권의 63.3%가 거주를 하고 있고요. 5년 이상 거주기간이 75.9%로 나타납니다. 정착 주기가 길어질수록 지원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고 거주기간이 길수록 남한사회 적응이 더 안정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녀교육에 대한 기대 수준도 아마 발제에서 나왔었는데 4년제 이상 대학교가 65.7%로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안정적인 남한 생활을 위해서 자녀들의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보고자 하는 어떤 희망적인 부분이 교육에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북한에서의 교육과정 이수가 남한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남한사회 부적응의 요소로 아마도 작용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지고요. 그런 것들이 길어진다면 이런 것들이 나중에 2세, 3세들까지도 어차피 빈곤이 또 대물림되다 보면 이러한 어려움이 교육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차별과 무시당한 경험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이유가 말투나 생활 방식, 태도 등 문화적 소통 방식이 달라서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현상들은 우리 사회 부족의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저희가 더 따뜻한 시선과 마음으로 함께하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북한 이탈 주민의 남한사회 정착을 위해서 충족되어야 할 가장 우선적인 부분도 어렵게 받아들이는 것이 경제활동입니다. 2017년 북한 이탈 주민 취업자 직업유형이 아까 발제에서 나왔지만 단순 노무직이 가장 많습니다. 특히나 또 낮은 또 근로 수준을 가지고 있는 제조 이런 데 많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 평균 임금이 178만 7천 원입니다. 남한 주민들의 취업 수준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선행 연구들에서 보면 경제활동은 단순히 생계 유지를 위한 소득 획득 수단만이 아니라 사회생활의 관계망을 형성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부적응에서 나타날 수 있는 우울과 소외감, 외로움, 정체성, 혼란 등 이런 부분들을 경제력을 확보함으로써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된다고 합니다. 남한사회 적응의 물적 토대가 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부분을 경제활동에서 보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남한 생활의 안정적인 정착에 걸림돌이 되고 남한사회 부적응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하고 실질적인 문제로 자주 대두되고 있는 것도 아마 이런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의 남한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가라는 설문조사에서는 24.6%가 취업과 창업 지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경제활동에 대한 부분에 기대치,
잘 살아보겠다는 그런 부분들이 가장 많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지원 정책들과 관련 기관들의 지원 서비스들이 북한 이탈 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남한 생활 적응을 위해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되고 오고 있지만 북한 이탈 주민의 삶의 다양한 차원에서 보다 나은 지원을 제공하는 정책들이 실질적인 지원 체계 안에서 마련되어야 하고 지속적인 연구 조사들